네, 일단은 그 이 세미나의 주제가 그 Information Theory and Statistics라고 하는 건데 이게 사실 이제 Information Theory는 이제 사실 이제 통계보다 좀 전자공학 쪽 주제긴 해요. 그래가지고 이 Information Theory에 좀 이제 익숙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먼저 이 인포메이션 티어리랑 이제 통계랑 뭐 머신러닝 이런 거랑 이제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제 그런 거를 좀 다루는 그 렉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존 두치라는 대단하신 분이 스탠포드에서 강의하신 이 강의록을 바탕으로 이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인트로를 보면서 컨텐츠를 보면서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어, 일단 이제 뭐 인포메이션 티어리의 이제 기본적인 내용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보시면 이제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뭐 엔트로피라든지 아니면 뭐 KL 다이버전스라든지 뭐 F 다이버전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컨센트레이션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 컨센트레이션은 어떤 거냐면은 이제 우리가 뭐 큰 수의 법칙 이런 거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이렇게 확률 변수가 막 많아지면은 걔네들이 좀 민으로 좀 컨센트레이션이 되려는 그런 성질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민으로 얼마나 빨리 컨센트레이션이 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다루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스테빌리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스테빌리티는 그냥 간단히 말해서 이제 어, 그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런 민이 있을 때 이 친구 중에서 뭐 어떤 확률 변수 한두 개가 이렇게 조금 바뀐다고 해가지고 뭐 이런 값이 뭐 엄청 크게 바뀌진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그런 식의 그런 의미에서 이 스테빌리티예요. 이거는 이제 저도 이 부분을 확실하게 공부를 한 게 아니라서 대략적인 느낌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 그래서 이제 파트 1에서는 이런 컨센트레이션 이니퀄리티 같은 거에 대해서 다루고 이런 컨센트레이션 이니퀄리티가 그 굉장히 이제 좋은 툴이거든요. 여러 가지 많이 쓰이는데 그런 것들을 주로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파트 2에서는 네, 여기가 좀 이제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펀더멘털 리밋 그리고 옵티멀리티.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뭐 통계나 머신러닝이나 이런 거에서 그 어떤 방법론을 제시를 한 다음에 이 방법론을 쓰면은 이 정도 뭐 성능이 확보가 된다. 뭐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 반대의 내용도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아무리 잘해도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한다. 아무리 잘해도 이런 세팅에서는 이 문제를 아무리 잘 풀어도 여기까지 이거 이상으로는 더 잘 풀 수 없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해줘야 될 때가 있는데 펀더멘탈 리밋이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태생적 한계. 이 문제 자체 세팅에 이제 내재되어 있는 그런 한계. 그거를 찾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옵티멀리티도 비슷한 얘기고요. 그래가지고 뭐 미니맥스 로어 바운드 같은 거는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이제 이 미니맥스 로어 바운드를 구하는 거에서도 이제 인포메이션 티어리틱한 툴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쭉 그런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고 이제 파트 3는 네, 저도 뭐 이거를 제대로 읽어보진 않았는데 여기는 좀 더 이제 정보 이론 쪽에 가까운 내용이에요. 앞에는 약간 그 정보 이론이랑 통계 약간 믹스라면 이 파트 3는 좀 더 이제 정보 이론에 가까운 내용들이고 뭐 소스 코딩 프로블럼이라든가 뭐 크래프트 밀만 티어럼이라든가 뭐 엔트로피 레이트 코드 뭐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되게 클래식한 이제 인포메이션 티어리 주제들이고 그다음에 뭐 파트 4는 전 사실 잘 모르겠어요. 파트 4는 이제 좀 더 약간 다양한 주제들을 좀 다루는 것 같은데 아직 어떤 내용인지 저도 여기는 뭐 다들 읽어보진 않아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제가 아마 어디까지 할 것 같냐면은 목표는 일단 여기까지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양이 뭐 엄청 적지는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인트로덕션에도 좀 시간을 써야 되니까 아마 예상은 한 이 정도까지 되지 않을까라고 제 생각을 하고 일단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음, 잘 들리시죠, 목소리는? 네, 잘 들려요. 네네, 좋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먼저 이제 인포메이션 티어리에 관한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왜냐면은 그 이 이 뭐야 세미나 주제가 이제 인포메이션 티어리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이제 인포메이션 티어리 가장 센트럴한 퀀티티가 이제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걸 얘기하겠네요. 이 정보 이론에서 이게 정보 이론이 언제 시작이 됐냐면 이제 클라우드 셰넌이라는 아저씨가 그 A Mathematical Theory of Communication이라는 논문을 발표하면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 논문이 굉장히 엄청난 파급 효과를 일으키고 후속 연구도 엄청나게 진행이 되고 그래가지고 뭐 정보 이론 쪽에 이제 클라우드 셰넌의 이름을 딴 상도 있을 정도로 엄청난 분인데, 그래서 이분이 어떤 걸 연구를 했냐,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했어요. 그 논문에서 A Mathematical Theory of Communication이라는 논문인데, 자 이제 여기서는 이제 되게 정성적으로 이렇게 써놨는데, 첫 번째로 어떤 신호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 신호에 얼마만큼의 정보가 있느냐. 이제 이거는 소스 코딩이라고도 하고, 이제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나오는데 소스 코딩 문제라고도 하고, 또는 이제 데이터 컴프레션이라고도 불러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인데, 이거는 조금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우리가 어쨌든 이 채널을,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이 신호를 뭔가 처리하는 그런 걸 만들었는데 중간에 노이즈가 끼는 거예요. 중간에 노이즈가 끼는데 그 노이즈를 가진 어떤 그런 채널이 얼마나 이제 그 채널을 통해서 정보를 손실 없이 전달하려면은 얼마나 이제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말이 조금 애매한데 이따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그 채널 코딩이라고 부르는데, 셰넌이 이제 이 논문에서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수학적인 모델을 세우고 그 모델에 대한 답을 제시를 했는데 아주 흥미로워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한번 보면은, 자 이제 소스로부터 어떤 이제 정보가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뭐 이렇게 줌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그 이 음성 신호가 뭔가 이렇게 그 어떤 비트 형태로 이제 압축이 되겠죠.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전달할 때 어떤 비트 형식으로 이제 압축이 될 거고, 그러고 이제 전달이 돼요. 전달이 돼가지고 우리 이제 다른 사람들 컴퓨터에서 그 정보가 다시 음성 신호로 이렇게 변환이 돼가지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들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얼마나 그 음성 신호를, 음성 신호든 무슨 신호든 뭐 텍스트든, 그거를 거기에 얼마나 많은 정보가 담겨 있는가, 또는 그 신호를 정보 손실 없이 압축을 하려면 어디까지 압축을 할 수 있는가. 사실 이제 말은 다르겠지만 같은 이야기거든요. 얼마나 압축을 할 수 있는가, 또는 이제 얼마만큼의 정보가 담겨 있는가.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루는 게 이 소스 코딩이고, 그 다음에 채널 코딩은 가운데 이제 채널이 끼워져 있어요. 이제 이 컴프레서를 통과한 신호는 뭐 이런 뭐 0011 뭐 이런 비트 형태가 될 텐데, 컴퓨터를 예로 들면은 이게 채널을 통과하면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채널을 통과하면 일정 확률로 1이 0으로 바뀌고 0이 1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여기서 그 0011, 1, 뭐 0, 1, 뭐 이런 신호였는데, 이걸 여기다 하는 게 낫겠네요. 여기 있었는데 이게 채널을 통과하면서 몇 군데가 뒤집힌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래서 뭐 0, 0, 1, 뭐 1, 0, 처음 두 번째, 세 번째 거 뒤집혔다고 할게요. 자, 뭔가 이런 식으로 뒤집힌 거예요. 채널을 통과하면서. 자, 근데 이렇게 바뀌어버리면은 그냥 이걸 디컴프레스 할 때 이 채널을 통과하기 전에 메시지가 뭐 이거였는지, 아니면은 뭐 이게 지금 에러가 없이 전달이 그대로 된 건지, 아니면 에러가 중간에 있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할 때 어떤 트릭을 쓰냐. 가장 쉬운 트릭은 리던던시를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채널을 통해서 010 0100이라는 신호를 전달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컴프레서 측에서 0100을 제너레이트 하는 게 아니고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0을 뭐 예를 들어 5번 반복하고, 그다음에 1을 5번 반복하고, 그다음에 0을 5번 반복하고, 여기서 또 0을 5번 반복하고. 자, 이렇게 리던던시를 주게 되면은 채널을 통과했을 때 몇 개가 바뀌더라도,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런 게 바뀌고,
뭐 이런 게 이렇게 바뀌고 뭐 이렇게 일정 확률로 막 이런 게 바뀌더라도 그 복구를 할 수가 있겠죠. 아, 이 친구 여기 이쪽을 보니까 이쪽 파트를 보니까 0이 좀 더 많네. 아, 굉장히 높은 확률로 이 신호는 원래 0이었겠구나 하고 이 디컴프레서를 통과하면서 복구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 얘는 뭐 굉장히 높은 확률로 다 0이 원래 0이었겠구나. 그래서 뭐 0. 그다음에 이것도 뭐 1이었겠구나. 1. 아,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이렇게 돼야겠죠. 그래서 뭐 저거는 0이 더 많으니까 0, 그다음에 1이 더 많으니까 1, 뭐 이건 0이 더 많으니까 0, 0이 더 많으니까 0 이런 식으로 복구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리던던시를 주게 되면은 에러 리커버리는 쉬워지겠지만 그만큼 그만큼 이 뭐야 효율이 떨어지겠죠. 왜냐면 난 1비트만 전달하면 되는데 1비트를 에러 없이 전달하기 위해서 무려 5비트나 쓴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가 있는가. 에러는 최소화하면서 얼마만큼 이거를 효율적으로 그 리던던시를 가능한 적게 줄수록 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얼마만큼 적게 줄 수 있느냐. 이제 이 질문을 하는 게 채널 코딩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정보 이론, 이제 커뮤니케이션 이론의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이고, 이제 클라우드 채널이 이 논문에서 해결한 문제예요. 혹시 여기까지 뭔가 궁금하신 점이 있나요? 네, 없으면 일단 넘어가 볼게요. 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이 사실은 설명을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잠시만요. 설명을 이따가 하는 게 나으려나? 아, 네, 이건 조금 이따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은 넘어가 볼게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두 종류의 질문을 이런 그 비슷한 느낌의 질문을 통계나 머신러닝에서도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 시가 잘 적혀 있는데,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소스 코딩에 대응되는 거는 이제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스 어떤 확률 분포로부터 이렇게 확률 변수를 우리가 관측을 하죠. 그럼 우리가 그 관측을 한 확률 변수로부터 이 확률 변수가 어떤 분포에서 제너레이트 되는지 그거를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인퍼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p 햇이 이 디스트리뷰션 p에 대해서 p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측을 하는 거고, 이런 걸 하는 게 대표적으로 뭐 제너레이티브 모델이죠. 여기 뭐 적혀 있는데, 그래서 뭐 소스 코딩 에너지라고 하면 이제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채널 코딩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채널 코딩이 조금 더 이제 어떻게 보면 흥미로운데, 뭐 소스에서 이렇게 확률 변수가 나오는 건 똑같은데, 이제 확률 변수가 우리가 잘 모르는 어떤 함수를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x1부터 xn까지가 소스에서 나왔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제 알지 못하는 어떤 함수 f를 거쳐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컴프레서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f는 뭔지 몰라요. f는 뭔지 알고 싶은 거고, 문제는 이걸 우리가 직접 관측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노이즈가 낀다는 거예요. 아까 채널 코딩의 예시처럼 노이즈가 껴가지고 fx1 대신 y1을 관찰하는 거고 fxn 대신 yn을 관찰하는 거예요.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리니어 리그레션 문제인데, 리니어 리그레션 문제에서는 뭐 fx가 뭐 이렇게 나와요. 뭐 xi fx가 이런 식으로 형태가 되어 있는데, 아, 이게 아니고 fx가 이거고 y를 이렇게 해야겠죠. 뭔가 여기 이렇게 노이즈가 이렇게 추가된 형태로, 가장 기본적인 이게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 문제인데, 우리가 이 y를 관측해가지고 이 y로부터 f를 추측을 하는 게 대표적으로 이런 유형에 속하는 문제예요. 아, 채팅을 지셨었구나. 아, 네.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아까 이제 채널 코딩 문제에서 이제 이 클래시컬한 인포메이션 티어리에서 이 채널 코딩 문제를 풀었다는 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 채널 어떤 채널이 존재하면은 그 채널에 채널 커패시티라는 수치가 있어가지고 아무리 우리가 컴프레서랑 디컴프레서를 잘 설계를 해도 이 특정 채널 커패시티에 해당하는 만큼의 효율은 낼 수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논문에서 조금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그래서 비슷하게 여기서도 우리가 사실 여기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컴프레서를 조작을 하지는 않고 우리는 디컴프레서를 어떻게 만드느냐를 관심을 가져요. 컴프레서는 보통 손댈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손댈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는.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디컴프레서에 관심을 가지는데 이제 우리가 이 디컴프레서를 아무리 잘 설계를 해도 한계가 있다. 다시 말하면은 Y1부터 YN을 관찰했을 때 이런 채널의 어떤 태생적인 한계 때문에 그 F에 대한 정보를 완전히 알아내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다시 말하면은 이제 에러 프로바빌리티 어느 정도 로얼 바운드가 있다. 이제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주로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프레임워크에 대충 속하는 얘기들을 앞으로 쭉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 이제 리마크로 나와 있는데 뭐 액티브 러닝 시나리오에서는 뭐 익스페리멘털 디자인이라고 불리는데 어떤 XI를 관측을 할지 우리가 XI를 넣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요 파트 해당하는 거에 우리가 조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시인데 어떤 XI를 넣을지 우리가 판단을 해가지고 F에 대한 정보를 더 잘 얻을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이제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하나 그 분야도 이제 익스페리멘털 디자인이라는 분야인데 사실 뭐 저도 잘 모르고요. 네, 여기 있길래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래서 뭔가 이제 이런 식의 대충 패러다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뭔가 여기서 질문이 있으신가요? 저도 다 대답을 할 수는 없겠지만 네. 괜찮나요? 네, 괜찮으면 일단 넘어가 볼게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정보 이론에 관한 얘기를 좀 하기는 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통계의 어떤 정보 이론적인 그런 툴들을 다루는 그런 과목이고 뭐 앞으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특히 이제 뭐 KL 다이버전스 같은 건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KL 다이버전스의 좀 일반화라고도 볼 수 있는 이제 F 다이버전스가 진짜 엄청 많이 나와요. 엄청 많이 나오고 엄청 중요해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좀 이런 친구들에 대한 얘기를 좀 자세히 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이 정보 이론의 가장 그 기반이 되는 그런 개념이 이제 이 엔트로피라는 개념이거든요. 이제 엔트로피를 이제 아마 처음 들어보신 아마 어디선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정보 이론 말고 이제 물리에 주로 나오잖아요. 뭐 통계역학 같은 거 좀 그 아니면 일반 물리 2 뭐 이런 거 들으셨으면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거기서 뭐 이런 것도 혹시 보신 분 있을 거예요. 뭐 이렇게 돼가지고 뭐 상태수의 로그에 비례하는 뭐 이런 식의 엔트로피를 보신 적 있을 텐데 사실 어느 정도 유사성이 있어요, 개념에. 여기서 나오는 엔트로피랑 어느 정도 유사성이 있는데 딱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가지고 어떤 확률 변수를 관찰했을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정보량이에요. 이 어떤 확률 변수의 엔트로피라는 거는 이 확률 변수 엔트로피라는 거는 그거를 관측을 했을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정보량이에요. 사실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애매하죠. 그래가지고 좀 예시를 설명을 드릴 건데 잠시만요. 네, 여기 빈 노트를 좀 가져왔는데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지? 혹시 뭐 중간에 질문 있다거나 하면 언제든지 그 중간에 끊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어, 자, 먼저 어떤 이벤트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확률 변수의 정보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어, 어떤 확률 변수에 대한 정보를 이야기하기 전에 어떤 이벤트에 대한 정보를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게 좀 편리해요. 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벤트를 관측을 했을 때 얼마만큼의 정보를 얻은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제일 그냥 기본적으로 제가 어떤 컴퓨터 이제 비트가 뭐 예를 들어 그 4비트가 있어요. 4비트가 있으면은 이 4비트가 표현할 수 있는 정보 가지수가 16가지가 있죠. 뭐 이걸 다 나열하지는 않을 건데 이렇게 16가지가 있죠. 2에 4승 해가지고 16가지가 있는데, 자,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일단 전부 다 확률이 같아요. 전부 다 이제 그 이 값이 나올 확률이 16분의 1로 전부 다 같고,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 비트가 0이라는 사실을 관찰했어요. 자, 첫 번째 비트가 0일 확률은 얼마죠? 첫 번째 비트가 0일 확률은 당연히 2분의 1이죠. 그러면은 우리는 2분의 1인 사건을 관찰을 해가지고 첫 번째 비트가 0이라는 정보를 얻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1비트의 정보를 얻은 거죠. 그래서 2분의 1인 사건을 관찰을 하면은, 확률이 2분의 1인 사건을 관찰을 하면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1비트인 거예요. 비트는 제가 그냥 편의상 쓴 건데 보통 단위를 안 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두 번째, 세 번째 비트에서 이 두 번째, 세 번째 비트를 봤는데, 여기서 이 두 번째, 세 번째 비트 각각 1, 0이라는 정보를 얻었어요. 자, 두 번째, 세 번째 비트가 두 번째, 세 번째 비트가 1, 0이었어요. 자, 두 번째, 세 번째 비트가 정확히 1, 0이 나올 확률은 얼마죠? 4분의 1이죠. 그래서 우리는 4분의 1인 사건을 관찰을 하면은 2비트의 정보를 얻은 거예요. 두 개의 비트를 알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자, 뭐 확률이 4분의 1인 사건을 관찰하면은 여기서 정보량은 2비트가 되겠구나. 자, 그럼 이거를 일반화를 하면은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비슷하게 뭐 확률이 뭐 예를 들어 확률이 2의 n승분의 1인 사건을 관찰했을 때 우리는 n비트의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n비트.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만일 확률 뭐지 이거? 네, 지금 이렇게 돼야죠. 네. 뭐 살짝 망했는데, 네, 이렇게 돼야죠. 근데 그래서 이 어떤 특정 이벤트를 관찰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정보량은 로그 그 사건의 확률분의 1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를 감각으로 이해를 하시면은 엔트로피에 대한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실 수 있거든요. 혹시 여기서 얘기한 거에서 뭔가 질문이 있으신가요? 뭐 채팅으로 해주셔도 좋고 말로 해주셔도 좋고. 네, 질문이 아마도 없는 것 같군요. 그러면은 아, 저 네네네.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만약에 네. 저게 이제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다 16분의 1로 같은 상황인데, 네네. 예를 들어서 맨 앞이 1이면 네. 무조건 111만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은, 네. 이제 그러면은 그 앞에 1 하나만 보고도 4개에 대한 정보를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아, 그런 건 어떻게 직관적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시면 제일 좋냐면은, 사실 이거 어떤 질문이신지는 제가 이해를 했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하는 게 좋을지는 살짝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음,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뭔가 이게 엔트로피가 딱
이렇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된다라고 하기보다는 이건 어떻게 보면 일단 한 가지 세팅으로 보여드린 건데 어, 일단 이 세팅에서 그러니까 일단은 확률은 다 균일해야 돼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거는 이제 어떤 경우냐면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그 1로 시작하는 게 111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0으로 시작하는 뭐 그런 케이스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쵸? 근데 이제 그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런 경우는 사실 이 네 가지 빛에 대한 정보를 다 얻은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정보량을 이제 비트로 이제 계산을 할 때는 그, 그 이런 그 뭐야 근원 사건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이 각각의 근원 사건들은 확률이 다 균일해야 돼요. 음, 네. 뭔가 그 사실 엔트로피를 좀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세팅이긴 한데 이게 그러니까 만일 뭐 어떤 경로든 간에 우리가 이 네 가지 비트를 정보를 모두 얻었다면 그거는 4비트의 정보를 얻은 거예요. 그거는. 그쵸? 근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가능한 상태 수가 지금 16가지죠? 가능한 상태 수가 16가지 그 혹시 뭔가 그 물리에서 뭐 이런 거를 혹시 아신다면은 이게 지금 상태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네. 상태수의 로그가 그 시스템에 어떻게 보면은 그 정보량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상태수가 지금 16가지잖아요. 16가지 상태를 표현하는데 이진수로 표현하려면은 비트가 4개가 필요하잖아요. 아, 이게 뭔가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질문이랑 좀 제 이야기 약간 다른 곳으로 가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확률이 16분의 1인 사건을 관찰을 하면은 가능한 16가지 상태 중에서 어떤 한 가지 경우에 해당된다는 정보를 얻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16가지 상태를 인코딩하기 위해서는 비트가 4개가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6분의 1인 확률 사건을 관찰함으로써 비트 4개짜리 정보를 얻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네, 뭔가 제가 충분치 못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어, 아닙니다. 근데 이게 네, 엔트로피란 말을 많이 들어도 네, 좀 정보량이라는 게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게 쉬운 게 아닐 네, 것 그쵸. 같다는 이 사실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극단적으로 이해를 하면 조금 더 쉽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 확률이 1인 사건을 관찰을 하면은 이 공식에 대입했을 때는 우리가 정보를 전혀 얻지 못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아 내일은 태양이 서쪽에서 뜬대 이러면은 그걸로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예를 들어 우리가 확률이 아주 낮은 사건을 관찰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어 어떻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지진이 일어나는 거는 흔한 사건은 아니죠. 그러면은 아 그 그쵸. 작년 내 생일에 지진이 일어났었어라고 누가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은 지진이 일어났다는 그 낮은 확률의 사건이 일어났었다는 데이터를 얻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일을 좀 더 정확하게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네네. 만일 이제 작년 내 생일에
해가 막 동쪽에서 떴어. 이건 솔직히 아무런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네. 네, 뭔가 도움이 되셨을진 잘 모르겠는데. 사실 뉘앙스는 원래부터 다 알고 있었는데, 아, 네네. 뭔가, 네. 그냥 한번 이런 건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좀 궁금해가지고 아, 여쭤봤어요. 사실 이제 제가 아마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가능한 상태 수가 있을 때, 이 그러니까 가능한 상태 수, 예를 들어 이게 뭐 16분의 1이다. 그러면은 가능한 상태 수가 이제 16가지가 있는 건데, 질문이 어떤 거였냐면요. 그, 일단 제가 이제 이 세팅으로 이제 엔트로피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질문이, 어떤 경우에는 첫 번째 1만 관찰을 해도 나머지가 다 1인 걸 알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되냐, 이제 이런 질문이었거든요. 맞죠? 네. 네. 근데 이제, 네, 그쵸. 확률 공간이 아예 달라가지고, 제가 이제 얘기한 세팅은 약간, 제가 얘기한 세팅에서는 이제 해당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 비트로 얘기를 하려는 게 결국 이 가능한 상태 수를 몇 비트로 표현을 할 것이냐에 관한 그런 얘기거든요. 왜 비트로 표현해야 돼요? 그러니까 왜 로그 스케일로 왜 굳이 설명하는지가 약간 궁금한데. 아,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엔트로피라는 수치를 받아들이는 한 가지 방법이고, 당연히 이 방법으로만 정보량을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클라우드 셰넌이 논문에서 엔트로피라는 식을 이야기를 했을 때 몇 가지 엑시엄을 바탕으로 유도를 한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게 있느냐. 저도 이거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X랑 Y가 인디펜던트 하면은, 이게, 이건 이게 엑시엄이었, 잠깐만, 기억이 안 나네. 근데 어쨌든 그 몇 가지 이제 엑시엄이 있는데 그 엑시엄을 만족하는 함수가 이제 이 엔트로피밖에 없다. 뭔가 그런 식의 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엔트로피 안에 들어간 인풋은 랜덤 베리어블이 들어가야 된다는 건가요? 네, 엔트로피 안에는 이제 랜덤 베리어블을 관찰함으로써,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아직 얘기를 안 했어요. 지금은 네. 일단 어떤 이벤트가 가진 정보량이 얼마인가 이제 이것만 얘기를 한 거거든요. 2분의 1인 사실 사건을 관찰했을 때는 정보량을 1비트만큼 얻은 거고, 뭐 4분의 1이라는 사건을 관찰했을 때는 정보량을 2비트만큼 얻은 거다. 자, 그럼 정보를 일단 그거부터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자, 확률 변수의 엔트로피는 이제 어떤 거냐면은, 이제 확률 변수라는 거는 여러 가지 값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 각각의 값을 가질 확률이 다 다른 거잖아요. 일단 디스크리트 랜덤 베리어블부터 얘기를 할 건데, 자, 뭐 예를 들어가지고, x 이퀄 1일 확률이 뭐 4분의 1, 뭐 x 이퀄 2일 확률이 뭐 4분의 3, 뭐 이렇다고 할게요. 그때 우리가 이제 이 x의 인포메이션 엔트로피라는 걸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은, 우리가 이 확률 변수를 관찰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정보량의 기대값이에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4분의 1 확률로 x가 1이라는 관찰을 할 수가 있죠. x가 1이라는 관찰을 하면 얻을 수 있는 정보량은 로그 4죠. 그래서 4분의 1 확률로 로그 이만큼의 정보를 얻는 거고, 4분의 3의 확률로 로그 이만큼의 정보를 얻는 거예요. 기대값이에요. 그래서 기대값. 다르게 표현하면은, 어, 조금, 아이고, 뭐야, 이거. 뭐지? 잠시만요. 화면이 조금 잘못 눌러가지고. 화면 공유를 좀 다시 할게요. 네.
아, 뭐야. 잠시만요. 지금 뭔가 문제가 생겼는데. 아, 이거구만. 혼란한 틈타 질문을 하면, 그러니까 정보량이라는 게 어떤 거를 확실하게 얻기 위한 정보량이라는 건가? 잠깐만요. 저 방금 못 들었는데 질문이 뭐였죠? 그러니까 정보량이라는 게, 그러니까 예를 네. 들어서 확률이 이제 뭐 2 n승분의 1이면 비트가 n이라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벤트를 표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뭐 비트의 개수를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사실 그러니까 왜 정보량이라 부르는 건지, 그러니까 인포메이션 또 이벤트라고 하면 이 이벤트가 가지고 있는 정보량인데, 사실 네. 뭔가 T가 1 나누기 2 n승이면 뭔가 정보량이 개 낮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보량이 높아서 이제 뭔가 뭔 느낌을. 그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도 잠깐 예시로 들었었는데 누가 작년에 내 생일에 해가 동쪽에서 떴었어라고 하면 해가 동쪽에서 뜰 확률은 1이잖아요. 그럼 그 얘기를 들어봤자 아무런 정보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작년에 내 생일에 뭐 어디 일본에서 지진이 났었어. 근데 지진이 나는 사건은 굉장히 확률이 낮은 사건이잖아요. 365일 중에 지진이 나는 날이 며칠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확률이 낮은 사건을 알게 되면은 그만큼 더 많은 정보를 얻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받아들이면 아, 돼요. 정상적으로. 네. 아, 사실 저는 이제 어떻게 받아들였었냐면, 네. 어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얻기 위해 필요한 샘플링의 개수 정도로 이제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 이만큼 그런 많이 거랑은 조금 간. 달라요. 그런 거랑은 조금 달라요. 근데 그럼. 약간 그 예시를 통해서 확률이 낮으면 낮을수록 거기서 당연히 얻을 수 있는 정보량이 많다라는 건 이해를 했는데, 네. 사실 뭐 물론 아, 이 네네. 예시에서는 로그 스케일이긴 한데, 이게 왜 꼭 정보량을 로그 스케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 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엔트로피를 결국 로그 PI의 기대값으로 지금 네. 우리가 정의를 하고 있는 건데, 네. 그 왜 꼭 로그 스케일이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게, 네. 사실은 그 예시만 들어보면은 그냥 단순히 PI가 낮으면 낮을수록 큰 값이면 이제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로그 스케일이어야 되는 이유가 아까 전에 찬우가 말한 것처럼, 혹시 그러니까 이 정보를 나타내기 위해서 필요한 히트 수, 약간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은 좀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네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정보량이라는 건 사실 뭐 어떤 뭔가 커먼한 그런 데피니션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뭐 말씀하신 대로 뭐 난 로그 싫다. 그냥 P분의 1을 정보량이라고 정의하면 안 되냐라고 해도 사실 뭐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냥 뭐 로그만 없어진다 뿐이지 그냥 똑같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따가 조금 뒤에 제가 이제 소스 코딩에 대한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그냥 로그 스케일이면 편한 게 많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엔트로피라는 함수를 얻게 된 거에는 이제 몇 가지 좀, 그러니까 보통 뭐 몇 가지 이제 정보량이라는 퀀티티가 만족했으면 하는 조건들, 그런 액시엄들을 몇 개를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이걸 만족하는 액시엄을 찾아보니까 저 엔트로피 저 정의해야 되더라. 뭐 이렇게 돼야 되더라. 사실 이런 식으로도 엔트로피를 그래서 정의를 해요. 그래서 액시엄적인 이런 엔트로피 정의는 제가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좀 책을 컨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같이 책을 좀 보여드릴게요. 음, 이거 아니다. 어딨지? 어디 있을 텐데. 음, 잠시만요. 아, 아니 이게 없다고?
여기 있다. 네, 근데 이거 그 책은 어디 있어요? 이게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책은 그 토마스 커버의 인포메이션 티오리라고 정보 이론의 완전 바이블 같은 책이 있는데, 이건 제가 이제 레퍼런스 올려드릴게요, 이따가.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이거는 완전 정보 이론에 관한 책인데 그 통계는 거의 없고.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연습 문제가 있어요. 이 책에 이거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Axiomatic Definition of Entropy라고 해가지고 몇 가지 조건들을 몇 가지 우리가 정보량이라고 부를 만한 그런 퀀티티가, 그런 함수가 만족했으면 하는 몇 가지 액시엄들을 나열을 한 다음에 그거를 만족하는 함수는 우리가 아는 엔트로피밖에 없다. 뭔가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엔트로피를 유도를 하거든요. 그런 거랑 비슷해요. 우리 이제 행렬의 디터미넌트 같은 것도 그런 액시오메틱한 데피니션으로 디터미넌트를 정의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음, H2 뭐 2분의 1은 1이다. 이건 그냥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뭐 디터미넌트 단위 행렬이 1이어야 된다. 뭐 이런 조건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컨티뉴이티, P에 대한 연속 함수여야 된다. 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그룹핑이라는 이런 게 있는데, 이것도 사실 어떤 굉장히 인투이티브한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음, 네, 이것도 인투이티브한 의미가 있긴 한데, 이거는 지금 얘기를 하기보다는 나중에 좀 제가 따로 올려드리거나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살짝 이거 정의도 약간 좀 다르게 생겨가지고 설명드리려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우리가 다루기 좋은 어떤 정보량이라는 그런 애매한 값이 만족했으면 하는 이런 액시엄들을 나열을 해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이걸 만족하는 함수는 우리가 아는 그 엔트로피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는 그런 논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런 게 있다 하고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실 뭐 정보량이라는 거를 절대적으로 정의하는 건 당연히 없는데, 이렇게 정의했을 때 우리가 이제 재미난 것들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약속을 한 게 아닐까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혹시 더 코멘트 하실 거라든지 아니면 그런 게 있나요? 네, 그래서 일단 이 얘기를 먼저 마무리를 하면은, 어떤 확률 변수의 정보량이라는 거는 그 확률 변수에 여러 가지 이벤트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 확률 변수를 관측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정보의 기대값이에요. 그래가지고 네, 뭐 이런 식으로 쓸게요. 이게 아니지. 로그 px분의 1.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 뭐 이런 확률 공간에서 또는 뭐 이런 식으로도 쓰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확률 변수 엔트로피를 정의를 합니다. 혹시 뭐 여기까지 또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 그래서 사실 결국에는 사실 저는 이제 이게 제일 받아들이기 쉬운 그런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뭔가 좀 더 다른 또 인투이티브한 그런 정의가 있으면은, 보통 E 마이너스 로그 X로 표기하잖아요. E 마이너스 로그 X는 아니에요. 로그 PX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이렇게 쓸 수는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P는 당연히 이제 probability mass 펑션인데, 그 확률의 로그 값이 정보량이기 때문에 우리가 X 값을 넣는 게 아니라 X의 확률을 넣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은
뭐 예를 들어 4분의 1인 사건을 관찰했을 때 여기다가 4분의 1이 들어가죠. 여기 1이 아니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4분의 3이 들어가고. 그래서 사실 이 x가 어떤 값을 갖는지는 사실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확률이 중요해요. 몇 가지 이벤트가 있고 그 이벤트가 일어날 확률이 얼마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생각을 해봤는데 네. 인투이티브 HX는 어떤 의미죠? HX? 음. HX는 이제 그 확률 변수를 우리가 관찰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정보량의 기대값. 확률 변수를 관찰만 했을 때. 확률 변수 그냥 한 번 관찰했을 때 우리가 얼마만큼의 정보량을 기대할 수가 있냐. 그러면 2분의 1, 2분의 1 때랑 4분의 1, 4분의 3일 때랑 언제가 더 크지? 2분의 1, 2분의 1 때가 더 커. 그지? 왜냐면은 왜냐면은 아니고, 그러니까 당연한 건 아니고, 사실 어떤 게 있냐면은 우리 물리에서 엔트로피를 정보량이라고 하기보다는 무질서도라고 부르잖아요. 네네. 사실 여기서도 어느 정도 그런 무질서한 거 관련이 있는데,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이 x라는 디스크리트한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이 뭐 여러 종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n 가지가 있다고 할게요. 뭐 n 가지 값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제 방금 이제 찬우가 얘기한 경우는 딱 두 가지인 경우죠. 두 가지인 경우에 어떤 확률 변수는 이게 확률이 2분의 1, 2분의 1이고, 뭐 어떤 친구는 4분의 1, 4분의 3인데 어떤 녀석이 정보량이 많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한 건데, 이 n 가지일 때 x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이 이제 n 종류가 있을 때 확률이 모두 n분의 1로 유니폼할 때 가장 정보량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건 이제 팩트인데, 이건 이제 그냥 쉽게 증명할 수 있는 팩트인데, 어떻게 보면은 전부 확률이 균일한 상태가 가장 무질서하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가지고 하나 확률이 막 99.9%고 나머지가 다 뭐 거의 안 일어나는 사건이다. 그러면 웬만하면 99.9%짜리 확률을 관찰할 거고, 웬만하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없겠죠. 그리고 한쪽에 나타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는 사실은 굉장히 그 질서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무질서하다 그러면 막 예측 불가능한 그런 상태를 우리가 흔히 예상하잖아요. 뭐 쟤는 정신이 없어서 막 어디로 튈지 몰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듯이 뭔가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근데 약간 해석적으로 조금 생각을 해보면은 네네. 약간 확률 값은 좀 리니어하게 떨어지는데 네. 그거에 비해서 그게 갖는 정보량은 로그 스케일로 증가하니까 네네. 당연히 한쪽으로 쏠릴수록 정보량이 낮아지는 거라고 생각하면 네네네. 그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인포메이션 띠어리에서 중요한 게 사실 다 수익 전개하면 다 그냥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인투이션적으로 어떤 게 의미가 있나가 좀 중요한 것 같아서 사실 제가 이상한 걸 계속 물어보고 있다는 거를 양해 네,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도 이제 인포메이션, 이제 엔트로피가 대체 어떤 의미를 갖느냐에 대해서 정말 많은 다양한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생각들 중에서 그나마 이제 제가 자연스럽다고 생각한 이제 인투이션이 요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여러분의 좀 새로운 인투이션이 있으면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사실 그 소스 코딩 문제, 그러니까 데이터 컴프레션 문제랑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예시예요. 거기서 이제 어떤 것들을 얘기를 하냐면은, 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영어로 이제 텍스트를 치잖아요. 영어로 텍스트를 칠 때 뭐 A, B, C, D, F, G부터 Z까지 알파벳이 총 26종류가 있는데, 솔직히 우리가 텍스트 메시지를 할 때 26종류의 문자가 다 같은 빈도로 나타나지 않잖아요. A나 E 같은 게 엄청 많이 나올 거고, 뭐 Z나 아니면 J 같은 거는 좀 빈도가 낮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텍스트를 우리가 컴퓨터에다 입력을 했을 때 컴퓨터 입장에서는 텍스트가 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니까 그냥 확률적으로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문자가. 근데 이제 A부터 Z까지 나올 확률이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얘는 뭐 몇 분의 1, 뭐 B는 몇 분의 1, 뭐 C는 몇 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확률이 다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 텍스트를
가장 효율적으로 압축을 하려면 몇 비트가 필요한가, 이제 이런 문제가 대표적으로 데이터 컴프레션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만일 A부터 Z까지 뭐 26종류가 있는데, 뭐 문자를 조금 더 생각해가지고 특수 문자 고려해가지고 이렇게 생각하기 편하게 뭐 32종류라고 할게요. 만일 이 32종류의 문자가 모두 균일하게 들어온다면은 그냥 비트 5개로 표현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뭐 극단적인 경우로 A가 한 뭐 99% 확률로 들어온다고, 좀 더 극단적으로 할게요. A가 그냥 100%, 그냥 100% A만 들어와요.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A랑 B 2개만 들어온다고 할게요. A랑 B 2개만 들어와가지고 뭐 A가 50%, B가 50%. 그러면은 그냥 A가 들어오냐 B가 들어오냐 둘 중 하나를 가지고 1비트만 가지고도 모든 메시지를 압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문자를 압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굳이 5비트를 쓰면은 낭비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데이터 컴프레션을 할 때 그 몇 비트를 써야 가장 효율적으로 압축할 수가 있느냐, 이 각각의 문자의 빈도를 고려를 했을 때 A를 어떤 식으로 압축을 하고 B를 어떤 식으로 압축을 하고 또 Z를 어떤 식으로 압축을 해야 가장 효율적으로 압축할 수가 있는가, 이게 이제 데이터 컴프레션 문제예요. 대표적으로 소스 코딩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사실 이거에 대한 이제 뭐 답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보통 우리가 프리픽스 프리 코드를 생각을 하거든요. 프리픽스 프리 코드라는 게 뭐냐면은, 이게 사실 아까 그 책에서 파트 3에 해당하는 내용이긴 한데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 프리픽스 프리 코드라는 거는 앞에 프리픽스만 봐서 이 문자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A를 뭐 11이라고 하고 B를 뭐 110이라고 하고 뭐 C를 뭐 01 뭐 이런 식으로 그 인코딩을 했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11 뭐 D도 하나 합시다. D가 뭐 1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1101이 들어왔을 때 이게 BD인지 아니면 AC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프리픽스 프리 코드라는 걸 주로 쓰게 되는데, 프리픽스 프리 코드란 무엇이냐면은 어떤 문자의 인코딩이 다른 문자의 인코딩에 프리픽스가 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은 A의 인코딩이 B의 인코딩에 프리픽스가 되죠. 이러면 탈락이에요. 이러면 프리 코드가 아니고,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뭐 A는 1, B는 01, C는 00, 0, D는 001. 이런 건 이제 프리픽스 코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리픽스 프리 코드를 사용을 할 때 이 A부터 Z까지 빈도를 고려할 때 가장 효율적인 압축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해답이 바로 이 확률 분포의 엔트로피거든요. 이 문자 빈도가 나오는 확률 변수를 뭐 X라고 할 때 정확히 이제 HX랑 HX 플러스 1 사이의 기대값을 가지도록 그 인코딩을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소스 코딩 프로블럼인데, 그 이런 거에도 이제 알 수 있듯이 좀 이 엔트로피라는 거를 그 이벤트를 관찰했을 때 비트로 좀 얘기를 하면은 여러 가지 편한 점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프리픽스 프리 코드는 원래 오늘 얘기할 계획이 없었는데 일단 얘기를 한번 하게 됐는데, 뭐 혹시 이거에 대해서 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좀 오늘 할 계획이 없었던 얘기를 하게 됐는데, 사실 그래서 저도 뭔가 엔트로피에 대한 저한테 완벽한 인투이션이 있진 않아요. 저도 그래가지고 그 대신 이제 그냥 이런 정도로 그냥 되게 러프한 느낌만 이렇게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다른 분들이 좋은 인투이션이 있으면 공유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말고도 좀 여러 가지 해석들 제가 생각해 둔 게 있는데, 일단 오늘은 뭔가 나중에 시간이 남으면 좀 더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오늘은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좀 다른 얘기들을 먼저 해볼게요. 어,
네, 그래서 엔트로피를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게 되고, 음, 그리고 뭐 이런 것들도 정의할 수 있어요. 컨디셔널 엔트로피라고 하는 건데, 이 컨디셔널 엔트로피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이제 Y를 관찰을 했을 때 X를 관찰함으로써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량이 얼마인가예요. 이것도 사실 아까 그 비트 해시를 이야기하면 좀 이야기 좀 수월하긴 한데 어떻게 얘기를 하면 좋을까?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학급에 갔는데 남자랑 여자가 있어요. 남자랑 여자가 이렇게 있는데 남자는 모두 안경을 썼고 여자는 안경을 아무도 안 썼어요. 뭔가 그런 좀 특이한 반이 있다고 칠게요. 자, 그럼 그 반에서 Y는 이 사람이 안경을 썼냐 안 썼냐를 나타내는 확률 변수고, 뭐 X는 이 사람이 남자인가 여자인가를 나타내는 확률 변수예요. 그러면은 Y를 관찰을 하게 되면 X를 추가적으로 관찰할 수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없죠. 왜냐면은 안경을 썼으면 남자니까 X 값도 그대로 알 수가 있잖아요. 안경을 안 썼으면 여자니까 Y를 관찰함으로써 X의 값을 그대로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Y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X로 더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컨디셔널 엔트로피가 빵이에요. 근데 반대로 남자랑 여자가 그 학급에 반반이 있는데 뭐 50% 남자 50% 여자인데 남자 중에서도 절반이 안경을 썼고 여자 중에서도 절반이 안경을 썼어요. 이런 경우 이제 뭐 그 확률 통계 수업에서 뭐 많이 얘기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X랑 Y랑 인디펜던트 하죠. 이렇게 인디펜던트 한 경우에는 Y에 관계없이 X가 자신의 X랑 Y랑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Y를 관찰하든 말든 X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량은 똑같아요, 원래랑. 그래서 그런 케이스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다르게 쓰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 그냥 몇 가지 제가 예시를 든 건데, 예를 들어가지고 Y가 어떤 F의 함수다. 그러면은 얘는 그냥 빵이 돼요. 왜냐하면 Y를 관찰함으로써 X도 당연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X랑 Y가 인디펜던트하다. 그러면은 이 컨디셔널 엔트로피도 그냥 X의 엔트로피랑 똑같아져요. 그래서 이것도 뭔가 정성적으로 그냥 이해를 하는 방법인데 혹시 뭔가 질문이 있으신가요? HX와 Y는 그러면 랜덤 베리어블인가요? 아, 네네. X 여기서 이제부터는 그냥 싹 다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그러니까 HX와 Y로? Y는 아, 당연히 X 네. 랜덤 베리어블은 사실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살짝 애매하죠. 이게 사실 약간 이 노테이션 자체가 약간 미슬리딩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뭐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 같은 거는 이거는 지금 Y에 대한 확률 변수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Y에다가도 그냥 컨디셔널을 씌워요. 뭐 컨디셔널이 아니라 Y에다가도 그냥 익스펙테이션을 씌워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이렇게 쓰죠. 그게 좀 약간 안 와닿아서 아, 네네. 이게 우리가 사실 이 익스펙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을 익스펙테이션 하면 그냥 이게 그냥 X잖아요. 네네. 근데 엔트로피는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엔트로피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사실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 생각하면 살짝 노테이션이 헷갈리긴 하는데 엔트로피 같은 경우에 이렇게 쓰면 이거는 그냥 값이에요. 음, 지금 보시면은 Y의 익스펙테이션이 취해져 있죠, 이렇게. 그죠. 네. 살짝 달라요. 컨디셔널 약간 익스펙테이션 생각했다 이거 생각하면 헷갈릴 수 있어요. 로테이션 어뷰징이네요, 확실히. 약간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네. 네, 이렇게 쓴답니다. 네.
네, 뭔가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오늘은 어쨌든 엔트로피에 관한 얘기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나눴다 정도로 이제 의의를 가지면 될 것 같고요. 어디까지 한 거지 그러면? 거의 못하긴 했는데 어차피 이제 사실 사실 그 뭐야 요 파트는 거의 그냥 기본적인 계산들이라 가지고 엔트로피 정의만 이제 잘 와닿게 이제 이해하고 넘어가면은 다 쉽거든요. 이제 이 데이터 프로세싱 이니퀄리티가 사실 그좀 재밌는 친구인데 이것도 뭐 다음에 얘기하겠네요. 그다음에 뭐 이 다이버전스도 사실 정의만 딱 놓고 그다음에 생각해 보면은 그냥 쉬운 내용들인데 오늘은 일단 시간이 많이 돼서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조만간 다시 하면 되죠. 혹시 뭔가 오늘 한 내용에 관해서 추가적으로 질문이나 그런 게 있으신가요? 없으면 녹화 종료합시다. 네, 없으면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기록 중지.